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발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건데요. 뭐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원칙을 법제화하고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초기업 교섭 활성화하는 거, 산별교섭을 좀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는 겁니다. 유럽의 산별교섭이라는 게 이제 중앙에 있는 노동조합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용자 단체하고 임금 기준 같은 것을 통일적으로 교섭을 하는데 시간당 시급 얼마로 하자 이렇게 정하면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유럽의 산별 노조가 옛날부터 잘 조직돼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노사정 대화 방식이 항상 초기업별 대화가 잘 되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문제들을 담은 내용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면은 같은 직무라든가 무슨 뭐 업무의 성질 뭐 이런 가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은 대체로 건속 연수가 길면은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호봉이라고 하죠. 호봉, 연공, 임금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동일기준 마련하는 이런 문제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법제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일노동이냐, 동일가치냐, 동일노동이냐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이제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 규정이 있거든요. 동일가치, 동일임금, 직업 의무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 규정 때문에 뭐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이렇게 효과가 확인이 안 됩니다. 거의 규정이 있어도 잘 우리 임금 체계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최근에 대통령께서 아마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기간제 이제 계약직 근로자 보호하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상시 고용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2년 이상 쓰면은 정규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요 짧게 쓰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대우를 더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수당을 통해서 뭐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자부 장관께서 이게 이런 안정성도 좋지만 고용 유연성도 좀 필요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이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그거를 노동부 장관과 이 산자부 장관이 한번 격하게 한번 토론을 해보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기간제법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그게 이제 미디어에서 보도된 게 이제 공정수당을 얼마나 할 거냐. 그러면서 공정수당만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같이 기간제 사용 규제를 뭔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간제를 쓰려면은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제기된다고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개선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기가 더 어렵게 되는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는 좀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기업으로 하여금 뭐 어떤 업무에는 기간제를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채용을 하면 무조건 정기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동안에 막 채용해가지고 사용해보고 뭐 평가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사람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평가도 보고 좀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럴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딱 이제 채용 즉시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채용에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고 신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고용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매 정부마다 역대 정부마다 이 국정과제 단골 메뉴가 이겁니다.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지금 5인 이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규정이 다 적용이 되고요. 4인 이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적용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23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당하고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해가지고 합해서 주 52시간 상한이라는 법정 근로시간 기준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40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때마다 들어붙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4인 이하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근데 이게 이제 89년 근로기준법 개정할 때 4인 이하 일부 적용이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전에는 15인 이하까지 이렇게 해놨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제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워낙 소규모 사업장에 무슨 규정을 적용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가지고 25년에는 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 보호 규정, 27년에는 뭐 유급 공휴일, 대체 공휴일, 뭐 연차 유급휴가, 그다음에 28년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대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4인 이하 소상공인들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시간 통계도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영인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자영인들 근로시간까지 아마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그냥 만만하게 정부에서 추진력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은 그런 이슈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개 내용 쭉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이 정책의 문제점을 제가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전체 내용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로 하여금 그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대화 기구가 아닌데 그게 바로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내용 중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란봉투법 엄청 중요하잖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막판에 지금 올라와서 처리된 거는 여의도식 사회적 대화입니다. 국회에서 물론 이제 그 법안을 처리한 이제 당시 이제 야당 지금은 여당이죠. 여당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경제단체 의견을 다 청취해서 수렴하고 이걸 추진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사회적 대화는 굉장히 느리고 지루하고 그리고 합의가 됐다가 깨졌다가 하는 반복을 경유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수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근로자 추정제도 국회 법안 중심으로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노동절 공휴일 추가한 것도 관계국적 협의로 그냥 거쳐졌죠. 정년연장도 지금 정년연장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에서 5년 사이에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제언이 있었어요. 그때는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논의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여의도에서 이걸 주도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이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를 돌리고 있고 포괄임금 저것도 정부내 협의체 4.5일제도 정부내 추진 협의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내용 자체도 사실은 임팩트가 굉장한데 이게 당사자는 이해대립도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사실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그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두는 것이 예를 들면은 경사노위 외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편의적인 사회적 대화 방식은 추진력은 탁월합니다.
추진력도 탁월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뭔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탄력적이고 추진력이 높은 그런 것은 맞긴 한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데서 만약에 이거를 논의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수용성이 낮다는 것은 이 제도가 완결됐을 때도 이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주르륵 설명드리는데 보면 대부분이 뭐 소송이 앞으로 많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문가의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이견 조정하고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이 중요한 제도 개선을 할 때 사회적 대화 방식을 너무 편의적으로 이용을 했다. 예. 경사노위 같은 제도를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큰 절차의 하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용도 이제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너무 정책 결정을 급격하게 하는데 목적 달성에만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이 제도 내용이 적정한 내용이냐 또는 적정한 수단이냐 목적을 달성할 때 적정한 수단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지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하청 간에 뭐 노동시장에 격차가 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특고 종사자도 우리가 보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근로시간도 단축해야 하다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사회에서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제도를 하필이면은 무슨 이렇게 법원에서 꼭 막 다투도록 유도하는 법원에서 다투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밖에 못 만드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 그 많은 문제들도 경사노위 안에서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불러다가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은 이런 혼란은 조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전문가들의 역할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 제도 개선 기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분쟁이라든가 또는 뭐 나중에 이제 무슨 뭐 4.5일제나 법적 전년 연장 이런 것도 이제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은 뭐 대기업 청년들 대기업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저 KDI 고영선 박사가 써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 그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여기 보면 뭐 OECD 평균이 저렇게 30 몇 프로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유럽하고 미국, 일본은 전부 다 40에서 50%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년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큰 문제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노동제도 개선할 때 이미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설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용을 정상화하자. 이게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하면은 이런 고용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목적을 뚜렷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노위가 지금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1년간 예산도 지금 한 47억 원 규모가 있어요. 중요한 장면을 활용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주 40시간 단축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지루하고 그 긴 시간을 협의를 했는지 또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지루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란봉투법 같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합의를 하다가 뒤틀어지고 또 전문가가 또 무슨 내용을 또 손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노동 아젠다는 경사노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 법의 목적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법의 이제 내용이 정의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은 정의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집니다. 옛날에 저기 1차 대전 때 독일에서 인플레 때문에 막 이 엄청난 인플레를 겪어가지고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을 원래 빌려 돈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플레가 반영된 돈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다투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거기다 정의감을 반영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도 보면은 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목적이라든가 정의로운 이렇게 취지를 반영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막 싸워서 해결될 정도로 법적 안정성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적어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 찬반이 뚜렷한 전문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격하게 토론을 벌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또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해서 국민들 간의 여론이라든가 공론화도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도가 나중에 완성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발하거나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조율 과정이 꼭 필요하다. 여기는 이제 전문가가 저 같은 노동법학 말고도 노동경제, 노동관계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실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 우리가 이런 법적 갈등이 예상되는 것도 우리가 미리 짚어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소송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0년 전에 대법원 전환합의체가 있었고 작년에 또 대법원 전환합의체 판결이 작년 재작년에 10년마다 한 번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통상임금은 이제 가산수당 계산한 기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단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산임금이 늘어나요. 그러면 평균임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편익이 존재하는 한 소송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한번 저 법원에서 붙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임금에 해당하고 어떤 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금에 해당하면은 그게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퇴직금이 뭐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뭐 6억 뭐를 받았다 이런데 그게 만약에 평균임금에 들어가면은 퇴직금이 막 눈 뜨개지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은 임금의 본질을 다루는 개념이라기보다도 임금을 계산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계산하는 수단은 임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뭐는 빼자, 평균임금에서 뭐는 빼자 이렇게 하는 입법을 해놔야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관련된 소송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그래도 3개월을 넘어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엄청 받았더라도 3개월을 넘어서 이 성과금을 뭐 1년에 몇 번씩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3개월 넘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경영성과급을 임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소송이 그만큼 일어날 요인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갈등이 있을 만한 것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다들 이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항상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고려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뭐 이게 쭉 설명한 것이 좀 밋밋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안도 이게 정상화되기 위한 밑거름이 어떤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발표 내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